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한겨울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온 거대한 손님에게 걸레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밤새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하얀 털옷을 입고 나타난 이 손님은 먼저 간 남편이 아니라 태백산을 호령하던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맹수가 이 할머니 앞에서는 왜 순한 양이 되는 걸까요? 짐승의 본능마저 잊게 만든 치매 노인의 지극한 사랑, 남편 노릇을 하게 된 백호의 기막힌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실 거죠? 백호와 치매 걸린 할매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태백산맥 자락 깊은 산골 마을에 매서운 눈보라가 며칠째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지워버린 흰 눈발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바람은 살을 파고들듯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쌓인 눈이 처마 끝까지 늘어져 고드름을 만들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가지마다 소미불을 뒤집어 쓴 듯 하얗게 변해 있었죠. 이 첩첩산 중 외딴 마을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였고 오직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이 산골에서 보낸 옥분 할머니는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마당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어요. 무명 저고리 위에 낡은 솜두루마기를 걸친 할머니의 등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활처럼 굽어 있었지만 걸음만큼은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눈발을 헤치며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살인문 앞에 다다랐어요. 문짝에 붙은 눈을 손바닥으로 털어내며 할머니는 얼어붙은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살갗에 달라붙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더 세찬 눈발이 할머니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집신 한 켤레를 바라보았어요. 그 집신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만석 영감의 것이었고 할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영감이 늦게 오면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신 위에 쌓인 눈을 정성껏 털어냈어요. 주름진 손끝이 집신의 코를 어루만질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치매를 앓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건만 남편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할머니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남편의 존재만이 유일하게 선명한 빛으로 남아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로 돌아와 따뜻하게 데운 숭늉 사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숭늉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고 할머니는 마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감, 어서 들어와요. 숭늉 식기 전에 드셔야지. 대답 없는 어둠을 향해 던지는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눈발이 얼마나 사나운지 할머니는 오로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의식을 반복해온 할머니였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에게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경계가 희미해진 할머니의 세계에서 남편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백산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100년 묵은 소나무보다 더 큰 몸집을 가진 하얀 호랑이.
태백산의 제왕이라 불리는 백호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산짐승들은 모두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렸고 백호는 사흘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거대한 앞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져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산군이라는 위험 있는 호칭이 무색하게 백호의 걸음은 힘없이 비틀거렸어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백호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오는 냄새가 백호의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을에서 나는 음식 냄새였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연기의 냄새였습니다. 백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인간의 마을에 내려가는 것은 산군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백호는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본능이 이겼어요. 거대한 몸을 낮추고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백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호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하필 열려있는 살인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문을 굳게 닫고 불도 꺼져 있었지만 이 집만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열린 문 사이로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백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조심스레 살인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 쪽으로 다가가자 아궁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백호의 하얀 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인간들이 나를 보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겠지. 그 틈에 뭐라도 한 입 물고 산으로 돌아가야겠군. 백호는 가슴을 펴고 목을 가다듬으며 위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산군의 체면은 지켜야 했고 인간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낸 뒤 음식을 챙기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작은 체구의 늙은 할머니가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백호는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퍽. 할머니가 들고 있던 젖은 방걸레가 정확하게 백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가 콧등에 철썩 달라붙었고 백호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어나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숱한 사냥꾼들이 덜덜 떨며 도망쳤고 다른 맹수들도 백호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는데 이 작은 늙은이가 자신의 얼굴에 걸레를 던지다니요. 백호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으르렁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밤새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이 추운 날 얼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옥분 할머니의 불호령이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눈보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할머니는 그런 백호의 귀를 덥석 움켜쥐었어요. 거대한 맹수의 귀가 70 먹은 노인의 손에 잡히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크릉. 감히 태백산을 호령하는 산군인 내 귀를 잡다니. 내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다. 당장 한 입에. 귀 아프다. 왜 내 발이 얌전히 끌려가는 것이냐.
백호의 발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순순히 끌려가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것 같았고 잔소리 섞인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정겨웠어요.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하얀 털옷은 또 어디서 났어? 할머니가 백호의 찬란한 흰 털 가죽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디 장터에서 허튼 데 돈을 쓴 게야? 아니면 누가 준 거야? 백호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털옷이라니, 이 찬란하고 위험 있는 가죽을 보고 털옷이라 하다니, 내가 태백산의 산군이라고. 하지만 그 분노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냄새가 백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아궁이 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시래기 국밥의 냄새였어요.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구수한 된장 향과 잘 익은 시래기의 냄새가 어우러져 퍼져나왔습니다. 사흘을 굶은 백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이구,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옥분 할머니가 뚝배기를 들고 백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고춧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산짐승 체면에 인간이 끓여준 풀떼기나 먹게 생겼다니. 쯧쯧. 하지만 그 망설임은 단 3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물이 어찌 이리 달단 말이냐? 백호는 거대한 혀로 국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한 입 두 입 먹어갈수록 속도가 빨라졌어요. 어느새 백호는 맹수의 자존심도 잊은 채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핥아가며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뚝배기가 텅 비었을 때 백호는 처음으로 포만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굶주림에 얼어붙었던 몸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구, 많이도 고팠네. 더 줄까? 옥분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호는 대답 대신 눈을 개슴츠레 떴다 감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내렸고 따뜻한 온돌바닥이 천상의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아랫목에 배를 깔고 드러누웠습니다. 거대한 몸이 방 절반을 차지했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 많이 피곤했지. 어서 자거라. 옥분 할머니가 광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왔습니다. 그 이불로 백호의 커다란 등을 덮어주며 할머니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주름진 손바닥이 백호의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이상한 위안이 전해져 왔습니다. 백호는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가르릉거렸어요. 그것은 만족과 평화의 소리였고 태어나서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영감, 오늘은 일찍 자네. 내일은 눈 좀 그치려나. 할머니가 백호의 곁에 나란히 누우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과 아궁이의 온기가 어우러져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옥분 할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백호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집에서 단잠에 빠져들었어요.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 작은 초가집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열린 살인문 사이로 눈이 쌓여갔고 대돌 위의 집시는 점점 하얗게 덮여갔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생명체의 고른 숨소리는 그 어떤 눈보라보다 따뜻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고 백호는 생전 처음으로 악몽 없는 단잠을 잤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둘이었지만 이 추운 겨울밤에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지붕 위 달빛 아래 눈발을 맞으며 서 있는 한 영혼이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옥분의 남편 이만석 영감의 영혼이 아내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가 눈에 밟혀 차마 떠나지 못하고 곁을 맴돌던 그가 굶주린 산군을 이 초가집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어요. 고맙네, 산군. 내 아내 좀 부탁하오. 바람에 실린 듯 사라지는 목소리와 함께 영감의 영혼은 눈발 속으로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고 침에 걸린 할머니와 굶주린 산군의 동거가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백호의 눈꺼풀을 간지렸어요. 백호는 게으르게 눈을 떴다가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 위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고 옆에는 낡은 소미불이 친절하게 덮여 있었어요. 아궁이 연기 냄새와 구수한 장 냄새가 났고 방 안엔 누군가 오래 살아온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아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잤다고. 백호는 속으로 절규하며 거대한 앞발로 이마를 탁 쳤습니다. 태백산을 호령하는 산군이 인간의 방에서 배를 까짚고 코를 드르렁거리며 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만약 산속 짐승들이 이 꼴을 봤다면 내 위신이 땅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을 것이야. 당장 산으로 돌아가야겠어. 백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방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발끝을 세우고 조심조심 걸었지만 나무 마룻바닥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백호는 이를 악물고 한 발짝 한 발짝 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마침내 방문에 다다른 백호는 코끝으로 문을 살짝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고 백호는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어요.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백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호호, 호호. 누군가 언손을 입에 대고 입김을 불어 녹이는 소리였어요. 백호가 고개를 내밀어 마당을 살피니 옥분 할머니가 눈 쌓인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꽁꽁 언 손가락을 호호 불어 녹이면서 헛간 앞에 흩어진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어요. 새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고 할머니의 볼과 코끝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감이 없으니 장작 팰 사람도 없고 옥분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올겨울은 얼어 죽겠네. 땔감이 이게 다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고작 팔뚝만 한 잔가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루 저녁 아궁이불도 떼기 어려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잔가지를 품에 안고 일어서려다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애를 썼어요. 그 처연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백호의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호는 뒤돌아 산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상하게도 마당 한 구석 헛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헛간 안에는 손질되지 않은 통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에서 베어다 놓은 것들인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백호는 그 통나무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산고는 빚을 지지 않는 법이지. 어젯밤 얻어먹은 국밥값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건 은혜를 갚는 것일 뿐 절대로 저 늙은이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백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통나무 앞에 섰어요. 거대한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쩍. 통나무 하나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며 완벽한 장작이 되었어요. 백호는 잠시 자신의 솜씨에 감탄하더니 연달아 앞발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쩍, 쩍, 쩍. 통나무들이 마치 두부처럼 쩍쩍 갈라지며 반듯한 장작 더미로 변해갔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장작을 패던 백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여? 옥분 할머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보고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잔가지들이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작 더미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짝짝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감, 나이 먹더니 힘이 장사가 됐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백호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백호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태백산의 산군이 늙은 인간에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맞고 있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명색이 태백산 산군인데 저 정도 통나무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백호는 속으로 허세를 부리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근데 저 칭찬이 왜 이리 듣기 좋은 것이냐?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꼬리가 자꾸 흔들리려 하네. 에잇, 진정해라, 이 몸아. 인간 따위의 칭찬에 흔들리다니 산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백호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꼬리만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대한 흰 꼬리가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백호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꼬리를 감추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런 백호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또 한 번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어요. 영감,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노릿노릿한 국물이 김을 뿜으며 끓고 있었어요. 귀한 북어 대가리를 푹 고아낸 국이었습니다. 북어 특유의 구수하고 시원한 향이 퍼져 나왔고 백호의 코가 저절로 벌름거렸어요. 자, 어서 먹어. 우리 영감 힘쓰느라 고생했지. 할머니가 뚝배기를 백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백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 인간의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 산군의 체면에 어긋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백호는 고개를 숙여 북어국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당으로 나와 장작을 패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웠어요. 거대한 꼬리로 마당을 쓸면 빗자루보다 훨씬 깨끗하게 눈이 쓸려 나갔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마당은 산골 마을에서 제일 깔끔한 마당이 되었어요. 다른 집들은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는데 할머니 집 마당만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백호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부엌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나 세상에. 백호가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백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뚜막 위에 올라가 있는 한 마리 들쥐였어요. 조그만 쥐 한 마리가 할머니가 아껴두었던 쌀독 뚜껑을 열고 쌀을 훔쳐 먹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영감, 저것 좀 잡아줘. 어휴, 징그러워라. 백호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작은 것이 저토록 무섭단 말이냐? 인간들은 참으로 희한한 종족이로구나. 백호는 느릿느릿 들쥐에게 다가갔어요. 들쥐는 백호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보고 쌀알을 우물우물 씹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백호가 커다란 앞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들쥐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고 그 순간 백호의 앞발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발은 들쥐의 바로 옆을 내리쳤고 들쥐는 혼비백산 도망쳐 부뚜막 틈새로 사라져 버렸어요. 휴, 쥐 한 마리 잡는 것도 일이네. 백호는 시치미를 뚝 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백호는 쥐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렇게 작은 것을 잡아봤자 산군의 위신에 맞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살생을 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영감, 고마워. 그래도 쥐는 죽이면 안 되지. 잘했어. 할머니가 백호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호는 속으로 픽 웃었어요. 마침 나도 죽일 생각이 없었으니 다행이군. 근데 저 늙은이는 어째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소소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백호는 점점 이 초가집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할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햇볕 드는 툇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어요. 산속에서 짐승을 쫓으며 떠돌던 때보다 훨씬 평화롭고 안락한 나날이었습니다. 물론 백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국밥값을 갚는 것일 뿐이야. 빚을 다 갚으면 당장 산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하지만 그 빚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백호 스스로가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호롱불의 따스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이가 듬성듬성 빠진 낡은 참빗이 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나는 참빗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영감, 이리 와봐. 옥분 할머니가 아랫목에서 배를 깔고 누워있던 백호를 불렀어요. 백호는 나른하게 눈을 떴다가 할머니 손에 들린 찬빛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했고 백호는 영문도 모른 채 슬금슬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영감 털이 자꾸 엉키네.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가 백호의 등 뒤로 돌아가 앉더니 찬빛으로 백호의 하얀 털을 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엉킨 털이 빗에 걸려 당겼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어요. 빗살이 털 사이를 지날 때마다 엉킨 매듭이 하나씩 풀려 나갔습니다. 백호는 처음에 어색해서 몸을 뻣뻣하게 굳혔지만 점점 그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목에서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저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영감, 우리 젊을 땐 참 고생 많았지. 옥분 할머니가 빗질을 하며 나지막이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감이 나무하러 산에 가면 나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해질녘 이면 살인문 앞에서 영감 기다리곤 했지.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좋았어. 영감이 곁에 있으니까. 백호는 눈을 감은 채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감, 나 홀로 이 산골에 두고 먼저 가니 좋수.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참말로 외로웠네. 밤마다 영감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똑 떨어져 백호의 커다란 콧잔등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짠 물방울이 백호의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백호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물의 온도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천천히 큰 머리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 삭혀왔을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눈물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는 깊고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지만 따뜻한 혀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뺨에 흐른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까칠한 혀가 할머니의 주름진 피부에 닿았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이구, 우리 영감. 늙어서 왜 이리 다정해졌어? 할머니가 백호의 커다란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백호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은 채 속으로 다짐했어요. 울지 마라, 늙은이.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산군이 다 알고 있다. 올겨울은 내가 내 영감 노릇을 제대로 해줄 터이니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백호의 큰 눈에도 어느새 물기가 어렸습니다. 태백산의 무시무시한 산군이 오늘 밤만큼은 그저 늙은 할머니를 지키는 충직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호롱불이 일렁이는 작은 방에서 한 마리 거대한 백호와 한 명의 늙은 할머니가 서로의 온기로 겨울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깊어갔고 둘 사이의 인연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설 대목을 앞두고 아랫마을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이 밝아왔어요. 새벽부터 사방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파는 어물전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떡집에서는 갓 찐 흰떡의 고소한 냄새가 퍼져 나왔어요. 포목점에는 알록달록한 천이 펼쳐져 있었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큰 장날이라 온 마을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도 장에 가서 설 음식 재료를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툇마루에 걸터 앉은 할머니가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 며칠 추위가 심해지면서 관절이 더 안 좋아졌고 장까지 걸어 내려가기가 영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랫마을까지는 고갯길을 넘어 1시간은 좋게 걸어야 했고 돌아올 때는 짐까지 지고 와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길이 이제는 태산처럼 높게 느껴졌어요. 휴, 장에 가야 하는디. 다리가 말을 안 듣네. 할머니가 무릎을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백호가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백호는 슬금슬금 툇마루 쪽으로 다가오더니 할머니의 앞치마 끝을 살며시 입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백호를 바라보자 백호는 앞치마를 물고 살짝 당기면서 툇마루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툇마루 바로 앞에 널쩍한 등을 대고 털썩 엎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영감, 설마 업어주겠다는 거야? 백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변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내가 명색이 태백산의 호랑이인데 인간의 가마 노릇을 하다니. 이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저 늙은이가 혼자 걸어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래, 오늘만이야. 딱 오늘 한 번만 해주는 거야. 백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등을 더 낮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유, 우리 영감 등짝이 산만하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백호의 넓은 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흰털이 할머니의 엉덩이를 포근하게 감쌌고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는 백호의 목덜미 털을 꼭 움켜쥐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일어서자 할머니의 몸이 붕 떠올랐어요.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영감. 할머니가 신이 나서 외쳤어요. 백호는 한번 코를 실룩거리더니 사뿐사뿐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발놀림이 조심스러웠고 할머니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폭을 짧게 유지했어요.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백호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백호의 등에 업혀가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렸어요. 평소에는 힘들어서 고개도 못 들고 걷던 길인데 이렇게 편하게 구경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인파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백호는 장터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광경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 위에서 할머니가 재촉하자 백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터의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호랑이다. 누군가의 비명이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집채만 한 하얀 호랑이가 사람을 등에 태우고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처럼 새하얀 털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호박만한 눈이 번득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왔어. 어머니 살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장사꾼들은 물건을 내팽개치고 도망쳤고 손님들은 서로 밀치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떡집 안악은 쌀가루 자루에 걸려 넘어졌고 엿장수는 가위를 떨어뜨린 채 도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목점 영감은 천뭉치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뒹굴었고 어물전 아주머니는 생선을 들고 기절초풍했어요. 순식간에 북적이던 장터가 텅 빈 피난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백호는 멀뚱멀뚱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역시 인간들은 나의 위험 앞에서 벌벌 떠는군. 그래, 이것이 태백산 산군의 진정한 위용이지. 백호가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을 때 등 위에서 옥분 할머니의 버럭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다들 왜 이리 유난들이여. 할머니가 백호 등에서 성큼 내려서더니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장터를 향해 호통을 쳤어요. 우리 영감이 하얀 털옷 좀 걸쳤다고, 뭐가 그리 무섭다고 난리들이야.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장터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물건 더미 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포목점 뒤에 숨은 영감이, 떡집 아래 웅크린 안악이, 도랑에 빠진 엿장수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어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늙은 할머니의 무거운 짐바구니를 입에 물고 얌전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큰 개처럼 순한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가르릉거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공포에서 의아함으로, 의아함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거 혹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산신령님이신가벼. 산신령님이 김씨 할매를 돌보시나벼. 그 말에 장터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조선 땅 어디서나 산신령님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고 산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둘씩 옥분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할매, 혹시 저 호랑이가 정말 산신령님이시우? 한 안악이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백호가 옆에서 위엄 있게 콧김을 내뿜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려 우리 영감이 산신령님이지 뭐. 그러니까 함부로 굴면 안 된다오.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외심과 부러움이 채웠어요. 상인들이 너도 나도 옥분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이것 좀 받으시오. 산신령님께 바치는 정성이니께. 국밥집 주모가 뜨끈한 무 하나를 할머니의 바구니에 얹어 주었어요. 무는 막밭에서 캔 듯 싱싱했고 이슬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할매, 이 생선은
오늘 아침에 잡은 거요. 제일 큰 놈으로 골랐수다. 어물전 노인이 팔뚝만한 생선 한 마리를 덤으로 올려주었어요. 생선은 아직 싱싱해서 비늘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매, 이 떡은 설날에 드시라고 싸드리는 거요. 떡집 안악이 흰 시루떡 한 시루를 내밀었어요.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떡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백호는 점점 불어나는 짐바구니를 보며 속으로 흐뭇해했어요. 인간들이 드디어 내 위험을 알아보는군. 그래, 이것이 태백산 산군에 대한 올바른 예우지. 근데 저 어물전 노인이 준 생선이 참으로 실하구나. 살이 통통하니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겠어. 백호의 눈이 생선을 향해 반짝였지만 애써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장터 나들이는 그렇게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짐바구니는 산의 진미로 가득 찼고 백호는 그 짐을 가뿐하게 입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백호의 등에 올라타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배웅했어요. 산신령님, 편히 가시오. 할매, 건강하시오. 백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비록 인간의 가마 노릇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신령님 대접을 받았으니 손해본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할머니는 백호의 등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장터에서 받아온 물건들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에는 유난히 심한 외풍이 불었어요. 낮에는 포근했던 날씨가 해가 지자마자 싸늘하게 식었고 밤이 깊어지면서 칼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벽에 갈라진 틈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방 안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추위에 덜덜 떨었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네.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백호는 할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창호지 문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에도 갈라진 틈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저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백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가슴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풍성하고 두툼한 흰 털이 가슴팍에 빽빽하게 자라 있었어요. 백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가슴털을 이빨로 한 움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확 잡아당겼어요. 따끔한 통증이 가슴을 찔렀지만 백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뽑아낸 털뭉치를 입에 물고 창호지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찢어진 틈새의 털뭉치를 꾹꾹 눌러 박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던 틈이 포근한 털로 막히자 쌩쌩거리던 소리가 멈추었어요. 백호는 다시 가슴털을 한 움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난 틈을 막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구멍을 찾아 털을 채워 넣었습니다.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백호는 모든 틈새가 막힐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방 안에 들어오던 외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백호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 옥분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백호는 말없이 할머니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할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커다란 털이불이 할머니를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의 따뜻한 체온이 할머니의 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어이구, 따시다. 옥분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떨리던 어깨가 잠잠해졌고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백호의 품에 파고들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감 품이 제일이야. 이렇게 따뜻할 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로 바뀌었어요. 백호는 잠든 할머니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생명체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설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옥분 할머니가 먼저 눈을 떠서 부엌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백호가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곶감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곶감은 흰분이 살짝 올라와 있었고 달콤한 향이 진동했어요. 영감, 이것 봐. 내가 아껴둔 건데 오늘 같이 먹자. 할머니가 곶감을 백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백호는 곶감의 달콤한 냄새를 맡았지만 고개를 돌려 코로 밀어냈어요. 늙은이에게 양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나눠 먹으면 되지. 할머니가 곶감을 반으로 쪼개 한쪽을 백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곶감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어요. 백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할머니도 나머지 반쪽을 입에 넣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지? 우리 영감이랑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백호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어요. 영감, 올해 설은 참 따시하네. 우리 영감 품이 제일이야. 할머니가 백호의 털에 얼굴을 묻고 평화롭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백호는 할머니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 빛이 눈 덮인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따뜻함, 평화로움,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두 가지 온기 덕분에 그 어떤 해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겨울이 지나갔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백호가 있어 춥지 않았고 외로운 밤이 찾아와도 서로가 있어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옥분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백호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경계를 넘어 둘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의 정이 싹 트고 있었어요. 매서운 겨울이 물러가고 산길에 눈이 모두 녹아내린 완연한 봄이 찾아왔어요.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산자락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온 세상을 환하게 물들였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초가집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듯 부드럽게 풀려나갔어요. 옥분 할머니의 초가집에도 어느덧 봄 기운이 가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멀리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가마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옆에는 45살의 건장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옥분 할머니의 외아들 성민이었어요. 성민의 어깨 위에는 7살 난 첫째 아들 단우가 올라타 있었고 품에는 5살 난 막내딸 연우가 안겨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아온 성민은
겨우내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긴 겨울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집 아직 멀어요? 어깨 위에 단우가 칭얼거리며 물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 고개만 넘으면 할머니 집이야. 성민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찾은 것은 단순한 무난 인사가 아니었어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더 이상 이 깊은 산골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넓은 집도 마련했고 어머니를 모실 방도 따로 준비해 두었어요. 성민은 이번에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민의 가슴이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 어머니가 밥 짓던 부엌, 아버지가 장작을 패던 헛간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줄곧 이 산골집을 지키며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효자라면서 정작 어머니 곁에 있어 들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장사에만 매달려 지낸 세월이 문득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장사에만 매달려 지낸 세월이 문득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짙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어머니, 성민이 왔습니다. 힘차게 외치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성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툇마루에 초가집 지붕만 한 거대한 짐승이 떡하니 엎드려 있었어요. 새하얀 털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호박만한 눈동자가 성민 일행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호, 태백산의 산군이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짐승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이빨로 어머니를 물어뜯지는 않았을까?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백호가 낯선 침입자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몸이 툇마루에서 내려서자 마당 전체가 그림자로 뒤덮이는 것 같았어요. 백호는 목청껏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고 등에 털이 곤두섰어요. 성민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아이들아, 아버지 뒤에 숨어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우와 연우가 아버지의 다리 뒤로 얼른 숨었습니다. 성민은 두리번거리다가 마당 구석에 있던 굵은 지게 작대기를 발견했어요. 덜덜 떠는 손으로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이놈의 짐승아, 우리 어머니를 어찌한 게냐. 성민이 작대기를 높이 쳐들며 외쳤습니다. 백호를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짝. 성민의 등짝을 향해 매서운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뒤돌아볼 새도 없이 등짝을 자지러지게 맞은 성민이 휘청거렸어요. 뒤에는 옥분 할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할머니의 불호령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명절에도 안 오더니 오랜만에 와서 내 애비한테 몽둥이질이냐. 성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지요?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보고 애비라니요. 성민의 손에서 작대기가 툭 떨어졌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어머니와 백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게 무슨은 무슨, 내 애비요. 내 애비. 옥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백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감은 또 왜 그래? 애가 왔는데 으르렁거리면 어쩌자는 거야. 할머니가 백호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백호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저놈이 먼저 작대기를 들고 덤볐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거야? 에레잉 참자. 내가 힘없는 늙은이 봐서 참는 거야. 태백산 산곤이 늙은이한테 삿대질 당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백호가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으르렁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성민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채만 한 호랑이에게 호통을 치고 호랑이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어요. 바로 그때 성민의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다닥 울렸습니다. 성민이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단우와 연우가 백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안 돼. 성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백호의 앞에 다다라 있었어요. 성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상상하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와, 엄청 큰 하얀 강아지다. 단우의 환호성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강아지야, 강아지. 연우의 까르르 웃음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성민이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7살 단우가 백호의 커다란 목을 양팔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5살 연우는 백호의 앞발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백호는 아이들을 해치기는커녕 눈을 가늘게 뜨고 가르릉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커다란 고양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그만 인간들은 꼬물꼬물한 게 내 수염을 자꾸 당기네. 아야, 간지럽다고. 귀찮기는 한데.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구나. 오히려 은근히 좋은걸? 백호가 순하게 등을 내어주자 단우가 냉큼 그 위로 올라탔어요. 연우도 오빠를 따라 백호의 등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백호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백호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천천히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하하, 말타기다, 말타기. 단우가 신나서 외쳤어요. 연우는 백호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깔깔거렸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성민의 탄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아들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뭘 그리 놀라니. 네, 애비가 좀 덩치가 커졌을 뿐이지.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치매가 깊어지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지난 겨울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고 눈빛도 맑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한편 단우와 연우는 백호와 완전히 친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개나리를 발견했어요. 두 아이가 꽃을 한 알음 꺾어와서는 조망만 한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연우가 물었어요. 응,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거야. 강아지한테 씌워줄 거야. 단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노란 개나리 화관을 엮어냈어요. 꽃잎이 듬성듬성하고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화관이었습니다. 강아지야, 가만히 있어. 단우가 백호 앞에 섰어요. 연우와 함께 까치발을 들고 무시무시한 백호의 이마 위에 노란 꽃 화관을 조심스레 씌워 주었습니다. 백호는 꼼짝 않고 아이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연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태백산의 산군, 무시무시한 백호의 이마 위에 노란 개나리 화관이 얹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귀여운지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산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백호는 화관을 쓴 채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지만 그 모습마저 평화롭게 보였어요. 백호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마당 한가운데 드러 누웠습니다. 아이들이 백호의 배 위로 올라가 폴짝폴짝 뛰어도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르릉거리며 햇볕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잡아먹으러 온 무시무시한 맹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이 어머니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옥분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백호 앞에 국밥을 내려놓자 백호가 고개를 들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나지막이 불렀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짐승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짐승은 무슨? 내 애비가 겨울에 집에 들어왔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 백호는 아버지였고 그것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 험한 겨울을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마당에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란 화관을 쓴 거대한 백호가 마당 한가운데 드러누워 있었고 그 배 위에서 두 아이가 새근새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민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마당의 개나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완벽한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성민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토록 평화롭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과연 한양으로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한양으로 모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짐승이 언제까지 순할지 알 수 없었고 어머니 혼자 이 산골에 계시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성민은 내일 아침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백호의 하얀 털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이마 위에 노란 화관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백호의 배 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백호는 눈을 살짝 떠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봄날의 하루가 저물어갔고 노란 화관의 기적 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백호와 어울려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성민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어머니의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출발하려면 오늘 밤 안에 어머니의 짐을 꾸려야 했어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성민은 낡은 장롱을 열어 어머니의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저고리와 치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어머니의 채취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어요. 짐을 챙기던 성민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창호지 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찢어진 창호지 틈새마다 뭉쳐져 있는 낯선 것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틈새에서 부드럽고 촘촘한 무언가가 뽑혀 나왔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 뭉치였습니다. 성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털은 분명히 마당에 있는 저 백호의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서둘러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벽에 갈라진 틈마다 문풍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마다 똑같은 하얀 털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털들이 저절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저 백호가 자신의 털을 뽑아 이 틈새들을 막아주었던 것이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늙은 어머니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나온 성민은 마당 한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반듯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작 더미가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장작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도끼로 팬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쩍쩍 갈라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로 내리친 자국이었어요. 저 장작들이 겨우내 어머니의 아궁이를 데워주었을 것입니다. 성민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들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 짐승이 대신 해주었던 것이었어요. 늙은 어머니를 산골에 홀로 버려두고 한양에서 장사에만 몰두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설에도 오지 않았고 정월 대보름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긴 겨울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춥고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민은 마당 한가운데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참회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목구멍에서 크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백호가 아이들과 놀다가 고개를 돌려 성민을 바라보았어요. 무릎 꿇고 우는 인간 사내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성민은 그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낮추었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깊이,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백호를 향해 뜨겁고 진심 어린 큰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성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효자를 대신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은 연거푸 큰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흙먼지가
이마에 묻었지만 성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호는 그런 성민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어요. 마치 그 감사를 받아들인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옥분 할머니는 성민의 설득에 못 이겨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국밥 한 그릇을 끓였어요. 그리고 툇마루에 그 뚝배기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영감, 내가 없는 동안 이거 먹어. 할머니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금방 올게. 기다려. 할머니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고 일행은 천천히 살인문을 빠져나갔어요. 백호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떠나가는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산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어요. 고갯마루를 넘고 산등성이를 지나 마침내 작은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그 점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배웅했어요. 한양에 도착한 옥분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넓은 방에는 따뜻한 이불이 펴져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며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었고 며느리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 영감이 장작 패고 오면 배가 고플 텐데. 할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바닥이 아무리 따뜻해도 등 뒤를 묵묵히 감싸주던 커다란 털이불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할머니의 가슴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할머니의 모습에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 수척해져 갔습니다. 혈색 좋던 얼굴이 창백해졌고 생기 넘치던 눈빛이 흐려졌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영감, 보고 싶어. 영감 품이 그리워. 할머니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곳이 이 넓은 한양집이 아니라 그 작은 산골 초가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얀 털옷을 입은 산골의 영감이었어요. 성민은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고향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그 눈빛에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뒤 옥분 할머니는 다시 가마를 타고 첩첩산 중 그리운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산길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매일 누군가가 쓸고 또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툇마루 위에는 할머니가 떠날 때 남겨두었던 뚝배기가 있었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 국밥을 싹싹 비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산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채만 한 하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백호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 도착한 백호는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커다란 얼굴을 비비며 끙끙거렸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를 찾은 것처럼 애틋한 모습이었습니다. 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늙은이 영영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내 이럴 줄 알고 매일 마당을 쓸어두었지. 근데 왜 이리 반가운 거야? 꼬리가 자꾸 흔들리는구나. 백호의 커다란 꼬리가 좌우로 힘차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백호의 큰 목을 두 팔로 힘껏 껴안았어요. 이 영감탱이, 내가 올 줄 알고 밥그릇은 싹 비워놨네. 할머니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양에서 함께 온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종종 찾아뵐게요. 성민이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잘 가거라. 애들도 잘 키우고. 성민은 고개를 숙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백호를 향해서도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어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옥분 할머니는 호롱불 아래서 백호의 등 뒤에 앉아 털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찬빗으로 엉킨 털을 정성껏 빗어주었어요. 백호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영감, 내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웠지.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백호가 가르릉거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영감이 많이 보고 싶었어. 이제 안 갈게.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 시각 아무도 모르게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옥분의 진짜 남편 이만석 영감의 영혼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백호가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산군, 앞으로도 내 아내를 잘 부탁함세. 바람에 실린 듯한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영감의 영혼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승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곁에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으니까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그 밤, 산골 초가집에서는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옥분 할머니와 백호는 서로에게 기대어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추위가 찾아와도 둘은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어요. 그렇게 침에 걸린 할머니와 산에서 내려온 백호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백호와 침에 걸린 할머니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른 나이에 정신이 흐릿해져도
사별한 남편만을 기다린 할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절절했습니다. 치매조차 가슴에 새긴 사랑만큼은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옛말에 결초보은이라 했습니다. 죽어서도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처럼 짐승도 정을 잊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집보다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니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한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포근야담이었습니다.